안녕하세요. 팬TV 주식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만 뵈서 그런지 빨리 오늘이 오길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요새 주식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공부해서 이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는 특별한 진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까지 하면 벌써 4주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하반기에 5주 연속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간 기준으로 최장기간의 하락입니다. 이 오르는 것은 어려운데 내려가는 것은 왜 이렇게 쉬울까요? 이 점점 뜨거워지는 우리 날씨처럼 우리 장도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 늘 새로운 타이틀을 붙여드리는데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흔히 달인이라고 하죠. 이분이야말로 남들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를 현명한 판단으로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연을 들려주실 김석일 대표님, 시황계의 달인 김석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석일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주 강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특히나 롤러코스터 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장세에서는 상당히 방향을 잡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장일수록 여러분들은 실적 우량주를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 반등이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턴을 했는 상태냐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은 반등입니다. 반등이고 일단 조정은 더 이어지는데 그다음에 하단부는 자 2000선을 바닥으로 놓고 상단부는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140포인트, 2140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2140포인트, 하단으로는 2000포인트, 일단 박스권으로 놓고 일단 장 흐름을 지켜보는 쪽으로 하시고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번에는 심리로 무너진 장세, 심리로 한번 좀 보자 그랬는데요. 자, 하락하는 3, 40에서는 매도, 올라오는 3, 40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 그래서 지금 현재 3, 40을 올라오긴 왔지만 3, 40에서는 본격 상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50 이하일 때는 일단 반등으로 해석하시고 자, 일단 투자 심리가 바닥은 탈출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자,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보조지표가 올라오는 이런 경우를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들어왔죠. 자, 오늘 오전 증시만 해도 121선에서 상당히 주춤주춤 했었는데요. 주춤주춤 하던 증시 갑자기 오후 들어서면서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 장세의 주도주 자동차, 화학, 정유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도한 이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이 한국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우선 여기서 뭐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뭐 실적 우량주의 반등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뭐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반등량의 선도를 이끌었는데 과연 그럼 자동차주가 급락을 했던 주식이냐? 절대 아니죠. 자동차는 급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약조정이 들어왔죠. 약조정이 들어온 이후에 가장 먼저 지금 턴하고 돌리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0년대 한국 증시의 대장주는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자동차가 그럼 왜 대장주가 가능한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칠판을 보시면은 5월 26일 날, 즉 오늘입니다. 5월 26일 날 반등장의 1등 공시는 자동차, 화학, 정유주입니다. 자, 자동차를 보시면은 2010년대 한국 증시 주도주입니다. 자, 우리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이렇게 물론 철강도 있고 뭐 이런 화학도 있지만 우선 반도체, 조선 이것이 이제 일본을 앞지르게 된 이제 업종들이죠. 반도체가 80년대 시작했고 조선이 70년대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70년대 시작했던 조선은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을 앞지르게 됐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0년에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94년 12월에 1000포인트 돌파했을 당시 반도체가 장르를 이끌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물론 메모리 분야이지만 세계 1위로 올라서면서 일본을 앞질렀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선이 이제 일본을 앞질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물론 현대 기아차가 하루아침에 도요타를 앞지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0년대는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뭐 체코, 동구권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엘라베마 많죠. 유럽까지 다 진출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현재 상태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지금 자동차와 삼성전자,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 한국 증시 2010년대 한국 증시를 이끌고 갈 주도주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래도 올려놨지만 자동차는 조정 구간에서도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화학주는 왜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화학주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화학주는 일단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 화학과 업종 다변화가 되어 있는 화학주로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증권사인가요? 일반 화학주는 매도해라. 그런데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화학주는 아직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일반 화학주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 화학주는 매도하는 게 맞고, 그럼 업종 다변화에 성공한 주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동양제철 화학을 제가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를 추천하면서 5만원, 7만원, 9만원대입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7만원, 9만원인데 사실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양제철 화학은 7,530원짜리였습니다. 동양제철 화학이 2003년도에 7,530원짜리가 지금 얼마 하는 겁니까? 지금 50만원, 60만원 하는 겁니다. 동양제철 화학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폴리실리콘이었죠. 지금도 폴리실리콘에서는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태양전지 가격 많이 하락했죠. 가격이 많이 하락해가지고 부진입니다. 태양전지는 부진인데 동양제철 화학만 놓고 보면은 지금 동양제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가 한 25에서 27달러 정도 먹힙니다. 근데 지금 동양제철 화학은 지금 좀 업종 다변화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폴리실리콘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는 상태죠. 중국이 따라오기에는 좀 이제 먼 거리죠. 그러면 이제 이 폴리실리콘을 현재 동양제철화학은 폴리실리콘에서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영업이익률 50%를 넘길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양제철화학이 2003년도 5,320원이죠. 5,320원에서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000원, 5만 원, 50만 원, 몇 배 온 거예요? 100배를 올라온 겁니다. 자, 근데 지나간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봤자 별 의미는 없고, 그럼 앞으로 동양제철학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당연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50%대 나오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LG화학. 자, 여러분들 LG화학도 잘 보셨죠? 최근에 LG화학이 2000년대 주도주로 올라섰죠. 아마 제 기억에는 LG화학이 그때 저희가 2007년에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그때 당시 몇만 원짜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석유화학에서 뭘로 업종 전환에 성공했어요? 제2차 전지죠. 제2차 전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업종 다각화에 성공했는데, 이 화학주를 분류할 때는 일반 화학주는 매도입니다. 일반 화학주는 매도고, 그 대신에 업종 다변화에 성공해서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엔 정유주. 자, 과거의 정유주는 이름 없는 주식이었죠.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별 의미 없이 지나던 정유주가 최근에 제2차 석유 파동.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학자들은 석유 파동을 70년대 초반을 1차 파동, 70년대 후반을 2차 파동, 지금을 3차 파동으로 분류하는데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1970년대를 1차 파동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을 2차 파동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투기 자본이 들어갔다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원유 2차 파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원유 2차 파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유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주들이 올라왔는데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죠. 이 회사들이 뭐에 성공했냐면은 일반 화학에서 일반 일반 기름, 석유를 파는 회사에서 정제유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고단가 정제유죠. 휘발유 이런 부분들 지금 수출이 많죠.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강의 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가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라고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자, 오늘 이제 반등 나올 때 이 세 개 종목이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정유주는 지금 무슨 주식으로 봐야 돼요? 정유주? 아니죠? 수출주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항상 뭐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질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했죠. 그렇지만 워렌 버핏이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코카콜라만 갖고 합니까? 아니죠. 보통 이제 워렌 버핏 하면 떠오르는 게 코카콜라, 뭐 질레주식 이런 거 있는데, 자, 코카콜라가 음료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료 주식이지만 미국에서는 무슨 주식입니까? 다국적 기업,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하면은 무조건 뭐 내수 우량주, 꿀뚝주만 선호한다. 아니죠.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IT주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IT주가 아무래도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거는 맞지만 결국 워렌 버핏도 뭘 잡았다? 수출주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유주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나간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그럼 업종 다변화에 성공할 만한 한국거래소에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주식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제일모직과 SKC를 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투자 전략에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지난주 올려놓은 글 중에 이 제일모직과 SKC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는 두 자릿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워렌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ROE, 즉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3년 연속 나면서는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절대로라는 얘기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코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모직이나 SKC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아직은 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2, 3%대, 제일모직은 이제 뭐 한 6, 7%대.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다가 지금 영업이익률, 즉 ROE를 이제 올해 예상을 다 두 자릿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그럼 과연 이 두 종목이 향후 ROE가 그러면 두 자릿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독특한 내용들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직접 하십시오. 분석을 직접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2011년도죠. 2011년도에 이 두 종목이 올해죠. 영업이익률 두 자리가 나온다라면은 이 두 종목은 향후 계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제일모직은 전자재료, SKC는 태양전지재료. 자, 이쪽으로 이제 업종이 넘어가고 있죠. 사실 뭐 SKC에 옛날 뭐 테이프 만들고 그러던 회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필름이죠? 필름, 태양전지, 덥씌우는 필름 재료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오늘 제가 이 RO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OCI나 LG화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조용할 때, 편할 때 HTS를 켜가지고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두 종목의 ROE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도 ROE를 보시면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00년대 이전에는 업종별로 많이 움직였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인다?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 실적 좋은 주식들이 주도주로 나서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제일모직하고 SKC 두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추천주입니다. 추천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두 종목이 ROE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적을 잘 체크하시면서 자, 지금 저는 이번 장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조정이 좀 나올 걸로 보는데 자, 오늘 물론 장이 급반등이 나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등이고 조정이 나올 걸로 보는데 자, 첫 번째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세계 경기 사이클은 상승장입니다. 세계 경기 사이클이 상승 추세 내에서 등락이 있는 조정장인데, 여러분들은 1990년대 미국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1990년대 미국 차트는 아주 월봉이 계속 양봉이 나면서 쫙 올라갑니다. 근데 1990년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 오늘 또 뭐 뉴스에 그리스, 뭐 국가 부도액이 나오는데, 1992년에 조지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를 공격을 들어갑니다. 파운드와 약세 공격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죠. 그 다음 공격한 게 어디예요? 마르크와 독일 공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휩쓸고 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로 태국으로 이동합니다. 태국에서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공략을 하죠. 자,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조지 소로스의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업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 자료를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과연 한국을 어떻게 유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미국 부채 채무 한도 승인, 뭐 부채 한도 승인, 채무 한도 승인이죠. 자, 똑같은 얘기죠. 그걸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해서 미국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문제로 시작이 된 이 증시가 미국은 하락 안 하고 그 한국만 하락하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되죠. 자, 그러면은 1990년대 당시에 미국 증시는 매월 월봉을 내면서 쭉쭉쭉 올라갔는데 전 세계는 어떻게 됐어요? 자, 잘 한번 보시자고요. 92년에 영국, 독일 비롯한 유럽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그 다음에 넘어온 게 97년에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까지 갔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보면은 브라질, 러시아 모라토니엄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1990년대는 10년 동안 내내 각 국가별로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하고 유사한 경기 사이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떤 사이클입니까? 세계 경기 사이클은 상승 진행 중인데 그냥 가냐? 그냥 못 갑니다. 가다 항상 뭐가 튀어나와요? 계속 튀어나옵니다. 지금은 그리스지만 그리스가 지금 뭐 부도위기설 하면서 자꾸 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US 달러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도 US 달러가 강세로 가면 그 다음에 누가 발목 잡혀요? 동남아시아로 넘어오죠. 동남아시아로 위기가 넘어오면 가장 1번 타자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한번 잘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베트남 딱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에 있는 US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또 타격받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남미 나라들. 그 중에 뭐 옛날에 이제 첫 타겟은 멕시코였죠. 지금은 뭐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고 칠레가 될 수도 있죠. 자, 일단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등락이 심할 것이다. 일단은 등락이 심하는데, 자, 이번 주에도 보셨다시피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급등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은 바닥 부분을 2000으로 놓고 상단은 2140, 내려오는 21선입니다. 자, 요 정도에 놓고 일단은 등락은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자, 오늘 반등이 왔으니까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부실주는 정리를 하고 뭘로 가자? 실적 우량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실적 우량주로. 이러한 주식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자. 왜? 상승장이니까. 자, 다음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왜 우량주를 사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지금은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핵심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그리스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써먹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그리스 문제도 뭐 좀 영향은 받겠죠. 유럽 문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채 승인 한도 문제가 일단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은, 자, 미국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미국 다우 지수는 요 최근에 하락한 게 3.7%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4.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의 종합지수는 7.6%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코스닥은 11.6% 하락을 했습니다. 초전박살이죠.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최고 우량주는 다우지수, 그 다음에는 나스닥이죠. 그 다음에는 한국 종합지수, 그 다음 부실 잡주
코스닥 딱 나왔죠. 답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차는 어디에 해당돼요? 미국 다우지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차. 그 다음 미국 나스닥 지수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주도주는 OCI, LG화학 같은 업종 다변화에 성공한 주식들. 그 다음 한국종합지수. 좀 낙폭은 있지만 바로 언제든지 간에 상승장이면 돌아설 수 있는 주식들. 바로 제일모직, SK 같은 주식들이죠. 자, 이런 주식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나머지 이 코스닥 잡주, 부실 잡주는 뭡니까?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뭐 니프티 피프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니프티 피프티. 40종목의 초우량주. 근데 그게 이제 1980년대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뭐 시점 얘기인데 그 뭐 다 지나간 얘기 하긴 좀 못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투기 자본에 의해서 실적 우량주, 즉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얘기하면은 2003년에 베트남의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베트남 시가총액이 30조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섰으니까 이제 먹을거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제 먹을거리가 생겼거든요. 이제 좀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 이제 좀 볼륨이 좀 커졌잖아요. 1조 8천억에서 뭐 외국인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뭘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자본들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들이 거액 자금, 즉 우리가 이제 그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죠. 이제 남아 있는 게 뭡니까?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편입을 이제 앞두고 있죠. 이렇게 편입이 되고 나면은 국제 투기 자본, 거대 국제 투기 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당연히 우량주들이 사겠죠.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 뭐 테마주들 한 번씩 움직이겠죠.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고 내년 12월이죠. 12월이 대통령 선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우량주로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좀 멀리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시자고요. 분명히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어째서 미국 증시가 상대적 강세를 띠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US 달러가 이탈이 되면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죠. 국제 시장 US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US 달러가 약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 국가 환율이 강세로 가죠. 요게 최근 상승장일 때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과 환 차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베트남은 고정 환율제입니다. 만약에 베트남이 변동 환율제로 전환된 상태에서 우리 한국인이 베트남에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면은 자, 상승장이었습니다.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동화가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를 했겠죠. 상승장이니까 베트남 동화가 강세, 하락, 즉 강세를 전환했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시세 차익과 환 차익을 같이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이제 조정장이었죠. 보시겠습니다. US 달러가 유입이 됩니다. 이머징 마켓 자금 이탈이죠. 그러니까 US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죠. 이머징 마켓 자금 이탈. 국제시장 US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US 달러가 강세로 전환합니다. 자, 이머징 마켓 국가 환율이 약세.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됐어요? 1100원 밑에서 1100원 위로 올라왔었죠. 자, 이런 현상이죠. 가만히 있어도 한차선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예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환율 얘기를 귀에 떡지가 않도록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얼마 전에 뭐 키코 사건이 여러 가지 많았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안 당하려면은 환율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자금이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에 풀렸던 US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가 되면은 미국으로 환류가 되면은 US 달러는 강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약세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주식을 매도해요? 가만히 있어도 한차손을 입는데 뭐하러 들고 있어요? 매도를 당연히 해야죠.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US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누가 움직여요? 미 국채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미 국채는 뭡니까? US 달러잖아요. 화폐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US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US 달러 자산은 미 국채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미국 자금 유입, 미국으로 자금
어떻게 되죠?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 바로 이것이 미국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1990년대 미국 증시의 상승 구간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승인 문제는 제가 후반에 또 말씀드립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장을 흔들자라는 겁니다. 흔들자. 어차피 흔들어야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털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털어내야 투기자본들이 우량주를 가지고 갈 거잖아요. 흔들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이 조정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량주들은 이미 고점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한다. 자, 그럼 하나는 알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을 왜 사냐? 자,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은 채권 가격이 있죠.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은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간단한 수학을 하나 배웠겠죠. 자, 반비례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익률이고 이것이 채권 가격입니다. 자, 채권 가격은 여기서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거 그냥 중학교 수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문에서 환율, 채권 나오면 헷갈려서 못 알아먹겠죠? 오늘 아주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자고요. 아주 쉽습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올라가죠. 이것이 이제 채권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채권과 환율을 모르면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채권하고 환율 문제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을 지렛대로 그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채권 가격으로 놓고 여기가 채권 수익률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똑같은 얘기죠. 자,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았습니까?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리턴,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이머징 마켓 시장에 흩어졌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흩어졌던 US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하락했어요.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그럼 왜 미국 채권을 계속 매수를 하느냐? 주식을 팔고.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에 있어요? 자, 지금처럼 현재 상태, 오늘 반등 나온 모습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라면은 US 달러가 강세로 가고 채권 가격은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물 자산 하락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4월부터 시작됐던 흐름이죠. 자, 금, 원자재 하락. 그러면은 US 달러 강세, 채권 강세. 그러면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낫습니까? 수익률이 낮더라도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낫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하지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원금 보장이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3%든 4%가 됐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채권과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간 관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주식이 상승을 하면은 굳이 채권 수익률 낮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오늘 같은 날 국고채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국고채가. 왜 그래요?
갑자기 증시에서 반등이 쫙 올라오니까 이거 더 가겠네? 그럼 내가 3, 4%짜리, 2, 3%짜리 수익, 이 채권을 왜 갖고 있어? 주식을 사면은 4%, 5% 수익이 나는데 그럼 뭐예요? 채권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채권과 주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은 뭐 특별한 걸 얘기하려 드렸던 건 아니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머리에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이제 채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따라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US 달러가 약세 구간, US 달러가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이 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실물 자산 매수, 주식 매수, 고수익. 이것이 이제 언제적 얘기예요? 작년부터 올 4월까지. 그럼 지금 4월부터는 US 달러가 강세 흐름이었죠. US 달러가 이머징 마켓이 유출되고 글로벌 유동성 감소되고 실물 자산 매도하고 미국채 매수, 자, 고수익이 나오죠. 자, 근데 채권 매수,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채권 수익률은 하락입니다. 근데 왜 매수한다? 원금 보장과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있다면 이거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 구간,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구간인 상태에서는 미 국채를 포함한 각국, 우리 한국채도 마찬가지죠. 국채만큼 수익이 좋은 투자 자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낮지만 좀 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뭡니까? 현재 상태에서 개인이 외국인들 입장은 이렇죠. 개인이 주식 갖고 있다가 환차손을 발생시키느니 그래도 원금 보장도 되고 수익이 3, 4%, 2, 3%라도 나오는 채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채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채권 차트죠. 국고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계속 국고채는 수익률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왜 매수했어요? 금방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주식 갖고 있으면 손실 나니까 일단은 피하자. 뭐를? 환차손을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환차손을 피해서 어디로 가자? 일단 주식으로, 채권으로 이동하자. 잠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로 가자? 다시 주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오늘 딱 누가 매도했어요? 오늘 외국인하고 은행이 채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디 갑니까?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왔다 갔다 하는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채권 쪽으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몰리면은 이거는 일시 조정이죠. 좀 짧은 조정. 왜? 증시가 돌리면 바로 따라 들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채권을 쭉 매수를 합니다. 일단 수익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국고채를 리스크 프리라 그러죠. RF라고 많이 표현하죠.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 자산, 주로 이제 안전 선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식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최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경제 현상들을 어디다 맞추자? 주식시장에다가 맞춰가지고 주식시장 흐름으로 읽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경제 공부도 하면서 주식 공부도 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인데 오늘 반등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래요? 한국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채권 시장에 약 80조 원의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누구 자금이 제일 많아요? 영국입니다. 그 영국 자금이 영국 돈이 아니죠. 바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유로 커런시 마켓, 유로 통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유로 커런시 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바로 유로 커런시 마켓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자,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호주. 호주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엔캐리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죠. 일본 엔캐리 자금이 항상 수시로 들락날락. 언제든지 간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엔캐리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엔캐리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그 다음 유로 커런시 마켓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론 우리도 외환위기 겪었고 다 겪었습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US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가면은 베트남이 외환위기에 들어가고 한국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가 흔들리겠지만 그때도 한국은 절대로 외환위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투기 자본들이 해먹기에는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작은 베트남을 선택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 증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 증시 별로 관심 안 갖고 계시죠? 저는 베트남 증시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 2003년 1000포인트에서 2007년 말 1117포인트까지 올라갔죠. 1117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00포인트, 3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300포인트 깼다가 다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53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다시 371포인트. 최근에 폭락 수준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부실 잡주입니까? 베트남이 무슨 뭐 똥주예요? 잡주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국가인데. 이게 뭡니까? 왜 그래요? 베트남 위기로 몰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US 달러가 강세로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베트남은 반드시 외환위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은행주 투매, 증권주 투매. 그러면은 과거 한국처럼 뭔 일이 생겨요? 은행주 서로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야, 이거 가지고 뭐 담배값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뭐 하냐 하겠죠. 그러나 베트남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이 위기 터지고 나서 가장 폭등주는 누구예요? 은행주, 증권주. 답이 딱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여기서 US 달러가 추가로 강세를 갈 거냐 안 갈 거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차트 있죠?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면서 미국으로 환유가 되니까 어디로 가요? 미국 US 달러가 강세로 가죠. 미국 US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증시도 흔들리게 되죠. 이미 베트남은 작업에 걸려든 상태입니다. 작업에 걸려들었죠. 작업에 걸려들었으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또 보면 베트남 증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왜? 그만큼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이 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오늘 반등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 아니죠. 어디예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분들 있죠? 록펠러, JP모간, 로스차일드. 막강한 유대 투기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누구냐? IBM입니다. IBM이 누구 회사예요? 록펠러 회사입니다. IBM이 누굴 키워줬어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키운 회사들이죠. 미국 유대계 투기 자금의 거목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석유 재벌이죠. 록펠러가 운영하는 록펠러 회사가 IBM입니다. 지금 록펠러가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미국 시가총액 1, 2를 다투죠. 시티그룹. 그 다음 JP모건이 갖고 있는 게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G죠. 미국 시가총액 뭐 1, 2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다 뭐 엑슨모빌이죠. 이런 것들. 엑슨모빌도 록펠러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록펠러와 JP모건 회사를 딱 통합하면은 미국 정자산의 총자산이 한 70% 이상이 나올 겁니다. 뭐 거의 그 정도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넘어가시고. 베트남이 더 급하죠. 자, 베트남 앞으로 주시하십시오. 베트남이 만약에 여기서 하반기에 US 달러가 추가로 강세로 간다라면 반드시 베트남은 외환위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유럽의 외환위기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리스가 이제 곧 공기업 매각하잖아요. 국제 투기 자본이 한 나라를 집중 공략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환차익. 둘째, 공기업 매각입니다. 공기업을 매각해서 해라 이겁니다. 공기업 매각하면 뭡니까? 그거 사들이면 되잖아요. 우리 외환은행 뭐 요즘 다시죠?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조만간에 공기업 매각 발표하고 나면 이제 유럽 위기는 끝입니다. 유럽 위기가 끝이면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로 동남아 신흥 4개국입니다. 여기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도, 중국 반도죠?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죠?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딱 나오죠, 답이. 이 4개 국가가 이제 타겟이 되는데, 가장 1호는 베트남, 2호는 태국이 될 수 있겠죠. 태국은 일본의 공장이죠. 일본 경기가 안 좋으면 태국이 같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베트남의 경제지표입니다.
베트남 국영조선공사 비나신 외채 지불 위해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언제? 작년입니다. 작년 12월이죠. 자, 했는데 2010년 12월 6억 달러 차관 중 1차 만기분 6천 달러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자, S&P에서 베트남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든 간에 위기가 오기 이전에 반드시 거치는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국제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이 있지 않고서는 그 나라는 절대로 외환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지금 벌써 여러 번이죠. 신용등급 하향이 계속 들어갔죠. 그럼 베트남은 뭡니까? 이미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국제신용평가사가 몇 개 있어요? S&P, 그 다음 무디스, 피치 세 개가 있죠. S&P와 무디스가 미국, 피치가 영국입니다. 근데 이 세 개 회사가 다 누구 희하에 있어요? 다 국제투기자본 그룹의 희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조지 소로스 입장에서는 이미 자 1997년 4월에 태국이 외환위기에 들어가고 난 직후에 조지 소로스가 입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한국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딱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미 조지 소로스와 JP 모건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아마 JP 모건하고 SK의 소송사건 기억할 겁니다. JP 모건과 SK의 소송사건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한국을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미 사전 작업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건화가 되고 소송까지 간데 뭐 국민은행은 뭐 창피해서 다 빼버렸지만 자 그러면은 자 베트남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트남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가치를 평가 절하를 시켰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환율 다시 얘기해드리겠지만 평가 절하고 먼저 평가 절상하고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니 뭐 이제 하락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정립을 시켜드릴게요. 일단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즉 동화 가치를 하락을 시킨 겁니다. 약세를 시킨 거죠. 동화 가치를 약세를 시켰으니까 수출이 좋아져야 되죠.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베트남은 지금 수출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래요? 베트남은 수출의 전체 80%가 원부자재를 수출합니다. 원자재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싼 거 수출해가지고 비싼 거 사다 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원자재 수출하고 나서 완제품 다 대로 들여오는 거죠.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뭡니까? 80~80%가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합니다. 우리 한국은. 근데 여기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합니다. 수출 경쟁의 효과가 미미해요. 근데 통화를 평가 절상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물가가 상승이 오히려 초래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를 상승을 시키면은 수출이 좋아지죠. 수출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베트남은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라고 동화 가치를 하락을 시켜놨더니 오히려 뭐예요?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지금 베트남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제가 아는데 뭐 투기자분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베트남 한번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이후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딱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언젠가 반드시 베트남 시장은 반드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종합지수 140과 100 박스권으로 보고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무슨 종목을 사들어가자? 영업이익률 ROE 10% 이상 나오는 두 자리 숫자 나오는 회사들 그리고 자동차 3사 이런 실적 우량주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모아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급등락이 심한 투기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급등락이 심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방송을 녹화를 방송을 좀 재방송을 봤는데요. 상당히 좀 창피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3번, 4번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노트에 필기하셨다면 노트가,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셨다면 머릿속이 가득 차지 않으셨어요? 배부른 강의, 그만큼 알차다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김석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생생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